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역사의 깊이를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또 어쩌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 속 모든 제국은 영토를 지키거나 불을 빼앗거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그 자체를 하나의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단순한 방어 정책이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는 시스템, 즉 모든 분쟁과 위기, 심지어 발사되는 총알 한 발까지 거대한 기계를 먹여 살리는 스스로 유지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이전처럼 세상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제국이 어떻게 파괴를 수익화하는 법을 배웠으며 그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어떻게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세상의 대부분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베를린, 도쿄, 바르샤바, 런던과 같은 도시들은 폐허 속에 잠겼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전쟁이 남긴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국가는 아무런 상처 없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부유하고 더 강하며 산업적으로 압도적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미합 중국이었습니다. 유럽의 공장들은 사라졌고 일본의 사회 기반 시설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쟁 물자 생산 라인은 여전히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탱크, 비행기, 군함, 무기들, 인류 문명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규모로 생산되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역사의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미국은 그 공장들의 문을 닫는 대신 그것들을 계속해서 가동시킬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결국 평화는 비즈니스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전쟁 이전 미국은 세계 무대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대공황의 여파로 고립주의를 택하며 안으로만 시선을 돌리고 있었죠.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국가의 재창조였습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정부는 전쟁의 현재 가치로 약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돈은 단지 무기를 사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경제를 건설했습니다.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을 때 이 군산 복합 기계는 너무나 거대하고 수익성이 높아져서 단순히 멈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장들은 계약이 필요했고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필요했으며 기업들은 수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수요가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1947년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냉전과 함께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갈등이 등장했습니다. 세계대전과 달리 냉전에는 명확한 전선이 없었습니다. 그 적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이념적이었으며 영구적이었습니다. 이는 공포를 자양분으로 삼는 비즈니스에게는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오성 장군 출신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1961년 그의 고별 연설에서
그는 군산 복합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부, 군, 그리고 민간 기업이 결합한 이 권력의 삼각구조 안에서 전쟁 비용은 경제 성장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이미 이 기계를 멈추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만 이 기계가 공화국 전체를 삼키기 전에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무기가 필요하고 모든 무기는 연구가 필요하며 모든 연구 프로젝트에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 즉 납세자들의 돈은 군인들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과 같은 방위 산업체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회사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예상과 긴장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합니다. 2023년 미국은 군사비로 8,7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0조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그 뒤를 잇는 10개국의 군사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영국, 일본을 다 합쳐도 미국의 국방 예산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제 전쟁은 더 이상 위협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대만, 혹은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방위 산업체의 주가는 급등합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시장은 환호하고 평화 협상이 성공하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파괴가 번영을 이끄는 도덕성의 완전한 역전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 비용은 사회 모든 곳에 스며듭니다. 사회 기반 시설, 기술, 교육, 심지어 엔터테인먼트까지 말이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의 GPS는 냉전 시대 군사 자금에서 태어났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이크로칩, 인공위성, 제트 엔진도 모두 전쟁이 낳은 혁신의 산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은 혁신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평화가 그것을 이룰 수 없어서가 아니라 호기심에 자금을 대는 것보다 공포에 자금을 대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포에 기반한 모든 시스템은 그 자신을 정당화할 적이 필요합니다. 냉전 시대의 그 적은 소련이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했을 때 이 거대한 전쟁 기계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게는 거대한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국방 예산은 줄었고 공장 가동은 느려졌으며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 평화가 마침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이 찾아왔습니다. 전쟁 기계는 하룻밤 사이에 재부팅되었습니다. 테러가 새로운 적이 되었습니다. 국경도 없고 끝도 없으며 완벽하게 수익성이 높은 적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은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 8조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이 수조 달러는 군인이나 임무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계약업체, 컨설턴트, 기술 기업, 그리고 민간 용병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전쟁은 이제 구독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폭탄이 한 발 떨어질 때마다 청구서가 생성되었습니다. 파괴된 모든 건물은 재건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철수할 때마다 감시, 사이버 보안, 드론 기술과 같은 새로운 국방 지출의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회계장부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한때 딕 체니 부통령이 이끌었던 헬리버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라크 전쟁 동안 이 회사는 정부로부터 390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F-35 전투기 프로젝트로 수십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너무 비싸고 개발이 지연되어 일부 경제학자들은 작동하지 않는 7조 달러짜리 프로젝트라고 부르지만 45개 주에 걸쳐 수천 개의 일자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편성됩니다. 어떤 상원의원도 지역 일자리를 위협하면서까지 국방 예산을 삭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은 정치적으로는 건드릴 수 없고 경제적으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스스로를 영속시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 자체가 전쟁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의 지배력, 채권시장, 그리고 페트로달러 시스템 모두가 전 세계적인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후 미국은 브레튼 우주협정을 통해 세계 경제를 달러에 고정시켰습니다. 하지만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제를 폐지했을 때 달러는 새로운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을 석유에서 찾았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거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석유가 필요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먼저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전 세계적인 의존성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 가능합니다. 돈과 힘의 결합,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탄생한 것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자유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달러에 대한 수요를 지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1953년 이란의 모사데크 총리는 석유를 국유화한 후 축출되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석유를 달러 대신 유로화로 판매하겠다고 제안한 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금에 기반한 아프리카 통화를 계획하다가 그의 나라가 폭격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일관된 패턴일까요? 전쟁은 비즈니스를 넘어 자유라는 깃발 아래 민주주의라는 이름표를 달고 수출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로건 아래에는 언제나 자원, 시장, 그리고 담론의 통제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경제학에는 군사적 케인스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쟁 지출을 경기 부양책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리나 학교를 짓는 대신 폭탄을 만드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폭탄은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파괴한다는 것이며 그 파괴는 끊임없이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평화가 이 구조의 의문을 제기할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스스로를 유지합니다. 새로운 적은 새로운 시장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무기입니다. 현실이든 상상이든 모든 전쟁은 쓰이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분기별 보고서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전쟁을 비즈니스로 만든 바로 그 시스템이 미국을 자기 자신의 기계 안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의 국가부채는 3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때 금으로 뒷받침되던 통화는 이제 군사력과 시장의 신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하지만 신뢰는 제국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믿음을 잃는 순간 이 거대한 기계는 멈추게 됩니다. 전쟁이 더 이상 돈이 되지 않을 때 동맹국들이 믿음을 잃고 빚이 성장을 압도하며 달러가 흔들릴 때 이 비즈니스 모델은 붕괴할 것입니다. 어쩌면 역사는 우리를 바로 그 지점으로 이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제국이 부채의 제국과 마주해야 하는 지점으로 말입니다. 모든 폭탄, 모든 드론, 모든 침공은 방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지만 그 이면에는 쇠퇴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황혼을 감지한 제국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권력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속을 위해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시대의 조용한 비극입니다. 혁신과 자유 위의 위대함을 건설했던 나라가 이제는 갈등과 통제에 의존하여 자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 그들은 아이젠하워의 경고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무기에 집착하는 국가는 평화의 목적을 잊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공포 위에 세워진 번영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비즈니스로서의 전쟁도 결국은 전쟁이며 모든 비즈니스는 언젠가 심판의 날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식을 것이고 빚은 쌓일 것이며 언젠가 이 기계는 멈출 것입니다. 폭발과 함께가 아니라 완전한 탈진과 함께 말입니다. 그때가 오면 세상은 미국이 한때 상징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의 제국이 아니라 평화의 약속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해답은 미래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 이미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던진 질문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러한 통찰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